수필인내에 대하여 수필입니다. 자, 수필은 항상 크게 두 가지 구조로 꼭 보라 그랬어요. 경험에서 깨달음. 약간 좀 주저리 얘기가 많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수능에서 쓴 글들, 그러니까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지문들이 되게 좋은 지문들이고, 그러니까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게 막 주저리 서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서술한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수필이라는 것도 우리가 딱 이렇게 경험과 깨달음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평가원 기출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좀 사설이나 아니면 교과서도 가끔씩은 좀 약간 주저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내신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이제 보면은 경수필이 나왔으면 옆에다가 중수필이라고 쓰시고요. 우리가 경량급 이런 말 하잖아. 경은 가볍다는 얘기예요. 중은 중량급 이렇게 표현하잖아. 중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주제. 그러니까 주제가 무겁다는 거는 이런 거야. 아까 우리가 동주라는 작품을 봤잖아요. 되게 무겁잖아, 사실은. 그런데 여진이었나? 여진이가 이제 동주한테 약간 썸 타고 대시하는 느낌, 플러팅하는 느낌 있잖아. 그런 건 약간 좀 더 가볍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둘이 되게 진지하게 사랑을 한다. 그러면 또 무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제의 어떤 분류를 가지고 가볍다 무겁다 나누는 건데, 사실 이것도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내신다고 하면은 한쪽으로 정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주제가 좀 더 좀 심오하다, 심각하다 이러면 중수필, 주제가 좀 더 가볍다 이러면 경수필, 뭐 이런 거지. 내가 뭐 점심 먹은 이야기 경수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급식 제도의 문제점 이래버리면 이건 중수필이 될 수도 있지. 계속해서 볼게. 소재를 보니까 자동차나 풀벌레 가지고 어떤 소재가 있나 봐. 읽어볼게. 그리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중수필 같은데,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되게 교훈적이네요. 그 다음에 생태주의, 이것도 엄청난 교훈적이네요.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 그리고 일상의 보통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상적이고, 깨달음이니까 성찰적이고, 생태적이다. 그러니까 요즘의 주제죠.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환경 파괴 이런 얘기는 좀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주제죠. 당연히 일제시대니까 뭐 저항시 이런 게 나왔겠죠, 낭만시. 그런데 최근으로 오게 되면 사실은 진짜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유 모르게 막 피곤하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뭐 환경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생태나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경제 발전이나 해, 그런 거 모르겠고 자원 개발이나 해. 근데 이게 되게 위기가 여러 번 왔었어. 우리는 지금 한때 그 냉장고에 냉매로 쓰였던 그 뭐 프레온가스라 그래서 그게 오존층 엄청 파괴했었는데 요즘 많이 복구가 됐고요. 또 지금 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온실효과 때문에 계속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는데, 그럼 온실효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 얘기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수필은 뭐가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찰해야 된다. 주제는 뭐다? 생태적이다. 그리고 보니까 후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나 봐요. 그리고 티베트 승려까지 가면 이게 우리가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좀 와닿는 예시로도 나중에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자동차의 편리함과 생태 문제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솔직히 안 와닿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읽기 전 활동. 자동차를 거꾸로 매단 설치 예술 및 감성적 기계래.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고 생각을 했나 봐. 광주 비엘런데요? 언제쯤 얘기지? 2년마다 열리나 봐. 광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고 2년마다 열리는 약간 예술 축제 이런 것 같아. 제가 되게 예술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뉴욕 맨하튼이나 아니면 유럽 여행 가면 거의 진짜 일정의 절반은 미술관이거나 박물관이거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아무래도 이런 예술 축제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고 왔겠어요, 이 사람은? 경험이란 걸 했겠지. 거기에 태국 아저씨의 성함이 수라시 꿀솔웡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대.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글쓴이 일상적 경험을 시작을 하죠.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 핸들 뭐 다 제거하고 그대로 그네 침대로 만들었다. 그네 침대를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옆에는 재활용 의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네 침대 속에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쳐 앉으면서 그러니까 즉 애들은 여기서 침대 속에서 놀고 있고 나는 의자 위에 앉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뭔가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표현했대. 자, 얘들아 이건 무슨 표현일까? 비운 건 알겠어. 직윤이, 은윤이, 화륜이 뭘까요? 봐봐. 생략된 표현이 있을 건데 자동차든 달리는 무기라고 불린다. 얘는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유법으로 자동차를 달리는 무기에다가 비유를 했어. 사람을 치거나 동물들 로드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벌써 자동차를 되게 긍정적이고 뭐 좋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일걸로 보는 거네. 여러분 사실 저한테 있어서 자동차는 되게 애틋한 대상이거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산 차고요. 그때는 되게 괜찮은 차였어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차인데 뭐 옛날에 치면은 진짜 그 차를 갖고 이렇게 학교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니까. 그러면 대학교에 이거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사진 찍고 그러는 정도로 막 옆에서 만져보고 그럴 정도로 되게 신기한 차였나 봐요. 뭐 지금은 이제 다 썩어가는 차이긴 한데. 그럼 봐봐. 나는 그 차가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새 차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 이제 이 차도 나랑 같이 늙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나는 차를 느끼고 있고 옛날에 그 동반자 같은 느낌이 예를 들면 장돌뱅이였어. 노새가 될 수도 있겠고 반려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차를 보면 약간 좀 나랑 같이 늙어가는 이런 되게 약간 애틋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문명의 이기? 문명의 어떤 문제점들이라고 읽어내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차가 해체돼서 새로운 용도로 거듭났고요. 그래서 예술 고유가 가지고 있는 뒤집는 성격, 전복성을 보여줬고 자동차의 생각을 곱씹어봤대. 자, 그럼 봐봐. 경험에서 지금 슬슬 뭐하고 있어? 곱씹어봤다니까 성찰 또는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본 적이 있고 그 무렵이겠죠. 여기는 나는 초보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운전하시게 되면 알 거예요. 되게 편하기도 하지만은 뭐 초보면 되게 불안할 수도 있거든. 면허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사를 했으니까 운전을 해야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데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상 쪽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타다 보니까 뭔가 일상의 탈출구로 쓰기도 했다는 거야. 그렇게 너무나 이제 일상의 탈출구로서 익숙해졌죠. 그러다가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스렘이라는 아저씨인데 여기다 인용이라고 쓸게 얘들아. 이렇게 권위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게 되면 내 주장에 설득력이 생겨나요.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서 머물자는 의자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자, 약간 모순적이죠. 봐봐. 머물고자 하면서도 이동의 필요성 둘 다 동시 충족이니까 모순적인 욕망을 충족해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 이런 것도 이제 뭐냐 엄마의 공간이니까 되게 모태적 공간이다, 편안한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자동차를 비유하는 건데 여기다 우리 씁시다. 이 자궁이라는 거는 태아가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에서 태어난 곳, 모태적인 곳 또는 본질적인 곳, 되게 편안한 곳 이런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다고 머물고자 해. 그러면서도 움직이고 싶어 같은 이 모순적 욕망을 자동차를 통해서 충족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봐봐. 아까 처음에 나온 건 뭐냐? 감성적 기계로 해체되어서 침대로도 쓰고 있고 의자같이 뭐가 됐어? 휴식으로도 취하고 있지만 얘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달리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아늑한 공간이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제가 필기해드리는 것들을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물어보실 거니까 필기해보시고 선생님 이거 한번 문제도 출력해볼게요. 자,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해서 되게 또 경험해서 깨달음을 온다 그랬었죠. 서울을 가야 돼. 차표가 없어. 고속도로로 왔습니다. 다음날 밤에 또 광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때 이런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이제 밤중에 운전을 하면 이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알아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정말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 있잖아. 대전이 있잖아요. 이쪽에 광주가 있고 이쪽에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이제 좀 전략적으로 발전시킨 이 라인이 경부 라인이잖아. 경부선은 벌레가 없어요. 경부선은 벌레가 없고 왜 경부선은 벌레가 없냐면 경부선은 차가 뒤지게 많아. 특히 화물차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발달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경부선을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벌레들 시체가 내 차에 없어 보통.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근데 호남선 이쪽 전라도 쪽으로 가면 아시다시피 약간 좀 낙후돼 있습니다. 여기 가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인데 경부선은 트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봤을 땐 거의 한 우리나라 산업의 90%가 이동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부라인에 한 90%가 있고 호남 한 10%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 차가 없어. 그러니까 벌레들이 우다다다 많은 거야. 그런데 불빛이 도로에밖에 안 보이니까 산에 있는 풀벌레들이 다 그 시골 풀벌레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풀벌레들 때문에 차가 없으니까 벌레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그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벌레 시체들이 막 처음에는 그래서 뭐 모래알갱이도 하고 일어나서 봤더니 벌레들이 시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붙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이 벌레들을 다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이게 참 그런 일을 겪으면 참 안 좋은데,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의도치 않게 갑자기 막 어디서 막 고양이 막 달려온다든지 막 동물 로드킬하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경험은 사실은 되게 마음이 정말 안 좋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봐봐. 정리하면 뭐 타닥타닥은 뭐니? 청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뭐야 있는? 타닥타닥 의성어죠. 근데 이 타닥타닥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 벌레들. 맞죠? 모래 알갱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벌레였던 거죠. 푸르죽죽한 것들 벌레들이죠. 수많은 풀벌레들이 벌레들인 거죠. 죽은 자네였다. 마치니까 직유법이죠.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도 직유법이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죠. 저도 이럴 때 내가 벌레를 죽인 것 같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약간 이 사람은 되게 마음이 여린 거죠. 벌레 한 마리를 내가 죽였다. 내가 벌레를 이렇게 많이 죽였다니. 어쨌든 세차장으로 갔지. 왜? 풀벌레 막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마음도 안 좋고 하니까. 후두루들은 뭐겠어? 의태요. 그래가지고 세차장으로 갔는데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뭐 벌레 제거제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안 지워지다 보니까 나는 그 풀비린내가 계속 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냄새가 나진 않거든요. 그럼 봐. 어떤 느낌일까? 실제로 풀비린내가 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글쎄, 이 벌레들을 죽어서 세차를 했는데도 풀비린내가 난다? 그렇죠. 후각적 심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각의 후각화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쨌든 나는 첫 번째 범죄 같죠. 두 번째 피비린내, 풀비린내 같은 풀벌레들의 시체를 풀비린내, 피비린내라고 얘기했으면은 처참함도 느꼈을 거고 죄의식도 느꼈겠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손을 씻고 또 씻고 싶었던 그런 느낌. 그리고 모든 운전자들이 겪었을 건데, 이제 좀 약간 이런 게 이제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약간 좀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충격. 그렇구나. 인간한테는 안락한데 어떤 다른 생명한테는 목숨을 깨우칠 수 있는, 이런 목숨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이 되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초보 운전일 때가 있고 초보 딱지를 뗐을 때가 있어요. 차이점 뭐야? 편리하면서도 불안해. 그리고 되게 그냥 편해요. 필요할 때만 그러다 어떻게 됐어? 자, 달리는 무기, 사고 위험성도 있죠. 하지만 아늑하기도 하죠. 이렇게 모순적 상황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모순적 상황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 피비린내를 풀벌레의 피비린내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다면은 피비린내를 피비린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거고, 실제 그런 피비린내나 풀비린내 비슷한 게 났을 수도 있으니까 후각적 심상. 그 후각적 심상을 바탕으로 성찰했죠. 죄책감, 살생행위.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안 탈 수 있으면은 뭐 대중교통 안 타는 것도 좋은데, 뭐 우리가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적응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티베트 승려들의 예시를 갖다 듭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그러면서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들고 다닐 정도로 내가 나의 존재가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 살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레를 죽였으니 엄청난 살생행위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차를 최소한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차에다 길들여지게 될수록 난 어떻게 돼?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죠.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 시작 전까지는
걷는 거 예찬자였고 인공보다는 자연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니 내가 생태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나? 참 내가 차를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을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 언제의식 같은 그런 걱정하는 얘기들 얘기하면서 끝났는데 지금 이제 올해 교과서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얘기하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사실 학교 현장은 되게 더디게 바뀌어요. 당장도 문이과는 원래 없어진 거야. 진작 없어졌어. 그런데도 결국은 현장은 못 버리잖아요, 그거를. 두 번째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이제 융복합 교과를 되게 중시했었거든. 그렇게 가야만 해요. 왜? 맞잖아. 내가 영어 배워서 뭐 영어를 배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영어의 끝은 영어 영문학이야. 국어의 끝은 국어 국문학이야. 수학의 끝은 수학과야. 그러니까 그게 파생학문으로 가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융복합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융복합이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물론 그런 이상도 있고 현실적인 타협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 이런 소재들이 저는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기조가 제가 겪어왔던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도 새로운 지문들을 많이 도입하는 시도를 해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 얘를 가지고 전통적인 형태로 문제를 냈고 전통적인 형태로 평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래. 이게 수능이 이만큼 가고 있으면 내신은 옛날 수능 느낌으로 겨우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능이 훨씬 더 빨리 바뀌어주는 게 이롭다는 거지. 이게 소재를 바꾼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 소재를 가르치고 문제 내는 데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일단은 저는 좀 더 지켜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다시 더 따라와 볼까요? 차라리 정정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 느낌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뭐 이걸 읽고 학생들이 깨달으면 이런 느낌을 쓰면 좋긴 하겠는데 뭐 이걸 가지고 전통적인 형태로 뭐 문제를 내고 하더라도 또 변별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내신 진행하면서 그럼 좀 아쉬운 거는 뭐 제가 생각이 좀 부족하고 짧은 거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학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이론 수업을 다 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영상만 떼서 보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보충 영상 같은 것들 꼭 활용해 보시면서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